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친중 세력의 지배층 해체를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인용된 뉴스는 한국 극단적 상황, 지역 대부분 소멸할 것, 일석학의 경고, 이지은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7월 22일 오후 5시 24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한미연, 줄어드는 인구, 달라지는 도시 세미나 개최, 일본 100년 뒤 대도시 26개뿐, 한국 서울 이길 도시 없어, 저출생 지역 불균형 얽힌 문제 선택과 집중 필요. 모리 토야마 일본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4,321개 도시는 국토 면적의 6%에 불과하나 총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 물류혁신 등을 통해 작은 도시는 더 빨리 소멸돼 도시 간 거리가 벌어질 것이라며 2120년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일본의 인구가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2020년 83개에서 2120년에 26개로 감소된다는 예측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발생하는 인구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도시로 대부분 흡수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극단적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지방에는 토지 집약적 산업을 특화하고 도시에는 소비 거주 서비스 혁신 등을 성장시키는 식으로 서울과 지방의 상호 호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해서 지방에 큰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지방자치제의 명분으로는 균형 발전이 있었죠. 농업국가였던 2조 500년도 중앙집권 통치로 충분히 역량 있는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거의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없애자. 지방자치제의 결과는 친중 세력의 지배층 형성이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논리 피력을 좀 도구로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충분조건 논리인데요. 만약에 저출산 고령화가 된다면 그러면은 지방 소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원인 가정이 타당하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인가? 지방자치제 불필요하다는 지방자치제 폐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불필요하고 폐지가 된다면 그동안에 각 지방마다 친중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해체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는 칼 포퍼의 반중주의에 기반합니다. 관세 협상 슈퍼위크 한미의 미래 결정은 운명의 열흘. 조지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23일 오전 12시니까 0시 56분에 보도를 한 내용이네요. 장갑급 4명 일제히 미국으로 방미당이 논의하는 분야별 패키지 딜. 처음 갔을 때 한국이 지금 정세가 불안하니까 6월 3일 날 대선이 있으니까 패키지 딜로서 협상을 하자.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3차로 이번에 가게 되는데 홍상에는 무역수지 개선, 반도체, 자동차, 미현지 공장 건설 등 제조업 협력 강화, 조선업 재건 협력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및 소고기 원령 제한 완화 등 일본은 개방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환율 조정 등 통화 정책, 원화를 평가 절상을 하라는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보에서는 국방 예산 증액 등 미군 주둔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 사진은 이 정부 총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로 가는 모습을 지킨 건데, 이번에 가는 사람은 구윤철 부총리급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조현 외무부 장관, 김정관 장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이고, 여항구 씨는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가는데, 사진에는 대외 경제장관의 농림수산축산부가 있죠. 이 송미령 씨라고. 그러면은 이 여자는 왜 안 데려가냐? 그게 좀 이상하네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꽤 중요한데, 패키지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한미 관세 협상은 장관급 4명 수준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뭔가 빅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송미령은 왜 안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소고기 쌀은 지키겠다. 미국과 관세 담판 앞둔 한국. 히든카드는 에너지. 담판을 할 수 있는 수준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외무장관인가 누구 관방장관은 가가지고 마가 모자까지 쓰는 퍼포먼스까지 벌이면서 자존심을 꽤 내려놓으면서도 진행을 했었죠. 문지용, 유준호, 진영화 무려 3명의 기자가 달라붙어서 매일경제에서 7월 23일 날 이것도 공시 1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25일 재무통상 2+2 협의한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 총력전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히든카드를 에너지라고 했는데, 민간에서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이미 세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민간업체들은 정부가 안 시켜도 미국의 세일가스를 엄청 많이 수입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미루고 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을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구글이나 뭐 이런데 좀 세금 매기려는 거,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전제 조건은 제 생각에는 미군 주둔비 부담 수준의 빚들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일본은 무슨 얘기를 안 했더라도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100억 달러 주둔비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1억 5천억 달러 정도 지불하고 있죠. 보도 내용은 이걸 취재한 흔적이 좀 없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력은 무슨 개뿔 총력이냐, 이렇게 뉴스 제목에 총력전을 한다. 뭐가 총력인지, 총력이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효당, 한마디로 효당을 보러 가든지, 미중 28일과 29일 3차 무역회담 퍼센트 관하이나 연장 해결. 정혜정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7월 23일 요거 오전 1시 5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번에는 스톡홀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관세 서로 낮추기로 한 거 90일간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 합의가 주요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오늘 일본과 관세 협상 결과를 트럼프가 먼저 SNS에 알렸습니다. 일본 상호관세 15%, 일본 자동차 농산물 개방하기로 신지호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7월 23일 09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산 수입품에 앞으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은 제 지시에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6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90%의 수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고,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 및 기타 특정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손발 다 들은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15%다. 그러고도. 그래서 한일이 25%로 통보했었죠. 문서로서 제일 먼저 통보를 했었는데 한국과 일본에 수신자만 다르고 내용은 다 똑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런 거래는 전례가 없다고 자찬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15% 관세 협상이 실패하여 일본보다 높은 관세로 결정된다면 이칸 정권의 첫 외교 실패의 사료로 기록될 것이며 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본이 15% 돼서 무려 10%나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결정될 건지 귀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만약에 많이 내리질 못하고 일본처럼 10%를 내리지 못하고 20%선 안팎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현 정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권을 바꿔야죠. 트럼프 스코틀랜드 순방 취재 시 월스트리트 저널 배제 앱스타인 의혹 보도 특집 논란 유진우 기자가 조선비저에서 7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과거 관계에 대한 보도를 내놓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에 앱스타인 50세 생일 선물로 여성의 나체 그림과 편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는 거죠.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원래 출입기자단 이런 것들은 WHCA라는 데서 선정을 해서 순환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2월부터 이 출입기자단이 스스로 정하는 것을 배정 권한을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직접 지금 공지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도 언론들이 좌빨이다 보니까 통제가 들어와서 너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자이 오사무 소설에 그려진 미일 개전에 환희한 주부, 전후 80년 만에 잊혀진 사실은 이와타 아쯔시가 SPA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무라야마 다마의 한 구절에 있듯이 국민은 전쟁 지도자에 의해 속아 전쟁에 휘말렸다는 언설이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일본 국민이 개전을 지지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1941년 12월 8일 일본 해군이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미일 개전날의 일이다. 미일 개전날 주부에게 깃든 악량감이란 우리 전후 일본인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일미 개전의 일본의 이 주부는 감격하고 있다는 것. 일본 국민이 개전 지지와 잊혀진 사실.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누군가와 응보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냈군요. 드디어 시작됐군요. 라고 격앙된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주부가 말하는 적개심의 변화, 미국과 중국과는 다른 감정. 중국은 동양인이니까 얼굴은 같았는데 어쨌든 적개심이
이 국민들한테 일어나도록 그 정치는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은. 눈 색깔, 털 색깔이 다른 것이 미국인데 과연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겠는가? 일본인과 같은 황색 인종인 중국인 상대의 전쟁과 백인인 미국 상대의 전쟁은 기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건 그냥 게트 이미지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네요. 인종차별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전쟁을 지지하는 배경, 이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개국 이래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백인에 의한 인종차별을 계속 받고 있다는 피해자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독립을 향한 노력과 모욕에 대한 저항,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이룬 것은 국가로서 독립자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절대 식민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일본 제국 헌법의 제정, 국회 개설, 막강한 군대의 설립, 이런 것들은 모두 서양의 독립국이 갖추고 있는 것들 뿐이었다. 모든 것이 깨끗한 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일본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의 일부의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권익을 지키려고 했었다. 그런데 미국 등에서 베일 토지법, 베일 이민법의 성립으로 일본인 자신이 모욕을 당했을 때 일본인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모욕을 용서하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분노가 이때를 가리지 않고 인정을 원인으로 하는 차별 자체에 대한 공분으로 변화해 간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국민들이 상대국 적국에 적개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수준까지가 고조가 됐을 때 전쟁을 일으켜야지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래도 중국 내 인민들이 대부분 그거 대만 우리 땅이야, 중국 땅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야만 되고, 대만 애들이 미국에 달라붙어 있는 게 저게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적개심을 드러내야 대만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작년에 김정은 공지가 이국가 두 민족 이국가론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적은 적인데 싸우지 않겠다. 그게 이제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그 국민들한테 적개심이 불어나도록,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일 감정을 나오게 하든지 혐중 감정이 나오게 하든지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런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국민은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 저 새끼들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점을 일본인들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자민 19%, 참정당이 12%로 첫 2위, 국민민주는 11%, 요미우리 신문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가로는 6월 달에 조사한 거고 이번에 급히 또 조사를 했는데 자민당이 23%에서 19%로 떨어졌어요. 입헌민주당은 제1야당이죠. 공명당이 연립내각 4%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정당이 6월 달에 5%였는데 이번에 참의원 선거 끝나고 12%로 지지도가 2위다. 이 일본이 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실망감이 앞섰다. 그래서 자기는 자민당을 이번에 안 뽑았다.
정식 수속에 따라 입국 이민해온 사람 외에는 엄격하게 외국인을 좀 관리해줘야 되겠고, 외국 자본의 부동산 매매도 제대로 규제해주기 바란다. 특히 중국 애들한테 대한,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심정은 우리는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택적 부부 성별 따위는 솔직히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국 2045년까지 달기지 건설 로드맵 발표, 달표면의 경제 기반 구축. 즉가목도 나오키가 우주비즈라는 데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청이 생겼죠. 7월 17일 2045년까지 달표면 기지를 건설한다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우주탐사 로드맵에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청을 카사라고 약어로 되어 있는데, 지구, 달, 태양권, 심우주로 구분, 적궤도 미중력 탐사,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탐사, 행성계 탐사, 천체 물리학 탐사라는 5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 2032년까지 무인 달착륙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40년까지 보다 고성능의 착륙선을 개발할 계획이며, 카사는 달기지 건설을 위해 착륙과 탐사의 국산기술,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물과 같은 달 자원을 채굴, 이용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폐경된 탄광에서 달 탐사 로봇의 시제기를 시험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국 최초의 달 탐사선 코리아 패스파인더 루나 오르비터라고 되어 있네요. KPLO 다누리 호였는데, 이게 2022년 8월에 발사해서 성공적으로 달 주변을 돌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카사는 2045년까지 화성에 착륙한다는 목표로 2024년 6월 출범을 했죠. 윤석열 정권에서 카사를 공식 설립을 했는데, 이 설립을 하면서 좀 잡음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어쨌든 현재 그 카사의 대표는 윤영빈 카사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전직 미국 국방장관이 말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제안 내용은 오카자키 연구소라는 데서 웨지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군사력이 첫째겠지만은 비군사력을 트럼프가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6월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회피를 위해 군사적 억제력은 계속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비군사적 수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거대하고 발달한 경제는 히토류 재련 등으로 대체 곤란한 서플라이 체인을 보유해 미국을 볼모로 잡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가지의 비군사력 수단으로서 첫 번째, 개발원조 프로그램 밀레니엄 챌린지 공사와 개발금융공사로 통합해야 한다. USAID인가 그거는 공식 폐쇄를 했죠. 두 번째, 전략적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국무부가 주도해야 한다. 편집의 독립성과 정직한 보도는 중요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도구로 정책 지침이나 국가의 보상, 안보상 우선순위를 따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최근의 대중 수출 규제는 옳은데 중국의 군비 증강과 기술적 진보를 막기 위해서는 제재나 관세와 같은 다른 경제 수단도 타당하다. 근데 네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대중 경쟁에서는 외교와 대사관의 존재가 중요하다. 대사관 폐쇄는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정식 대사를 임명해야 한다.
또 충분한 예산을 줘야 한다. 여섯 번째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참여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지만 특히 냉전 때에는 자유인권 개인존엄의 일관된 옹호가 국익과 국제적 평가를 높여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 끝까지 우선은 읽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기술이다. 기고한 사람은 CIA 국장도 했었고 공화당 민주당 두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고를 한 거죠. 미국에 대한 신뢰와 매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개혁 재구축은 오히려 루비오 국무장관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다. 이제 자유무역이나 세계를 지키는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해도 놀라지 않는다. 이건 오카자키 연구소의 견해인데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루비오는 7월 1일 국제개발국 USAID에 의한 대외 원적 활동을 정식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래도 괜찮을까? 빨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결론이었습니다. 비군사적 수단 분야라는 게 경제력, 기술적 우위, 외교, 철의 장막 안팎에서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개발 원조나 인도적 지원, 안보 협력, 동맹관계,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이다. 이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면은 누구나 다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놈만 패고 있죠, 지금. 중국을 패는데 뭘로 패고 있습니까? 관세 아닙니까? 6가지 제안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일 것 같다. 3위 관세와 관련된 언급인데 이와 연관해 오카자키는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상징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트럼프와의 관세 정책의 결과는 오히려 탈세계화가 아니라 중국 해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관세라는 게 사실은 자유무역에 서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100을 수출했으면은 우리 물건 미국 물건도 100을 수입해 가주는 게 상호 관세 아니겠느냐. 이게 자유무역이지 일방적으로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보는 게 무슨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는 게 무지막지하고 독재라는 둥 그다음에 뭐 세계 평화 질서를 없앤다는 둥 이게 다 이 좌빨들의 그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상호관세가 통용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자유무역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중이 극우 국힘은 리짜이밍 종중 더불당을 공공의 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 신냉전의 최전선에 설 수 있을까? 조중동에 버림받아야 산다. 뭐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세뇌 탈출이라는 방송에서 했는데 제가 동심 파괴라고 또 반중 친미 부부 방송을 또 보고 있어요. 세뇌 탈출은 그 보수 성격이 강한 그 학우가 얘기해서 좀 가끔 보고 있는데 두 번, 세 번째 봤는데 결론은 마음에 안 든다 이게요. 그거를 뒤에 가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설명은 바바리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북식 표현을 가져와서 인용을 했네요. 11일 이재명 조갑제 정규제 오찬 좌청령 우백호 대신에 좌재규 우갑제 이 사람도 상당히 어그로를 끄는 표현들을 잘 만들어내네요. 이 대통령 보수농객 정규제 조갑제와 오찬 얘네들이 다 변절자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면 탄핵 반대하면은 그구냐 부정선거 의심하면 그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화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거가 뭔지 알기나 하니 이렇게 표현하면은 18 되게 건방지게 표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 이런 게 그거 아니냐. 현재 한국에서는 종중 종북 죽창 반일이 이 성향 아니냐.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네요.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주변 인물 사망일지도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유한기, 김문기, 이모 씨, 이 배모 씨 지인, 그 다음에 요 좀 안 보여서 잊어버렸습니다만, 다 대장동 사업과 이런 법인카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왜 자살을 당하냐,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조중동은 박쥐로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안중경미의 총권산이다. 리짜이밍은 온건현실주의 코스프레 중이고, 국힘은 신냉전 반중을 외면하면 리짜이밍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를 상실하고 정체성이 소멸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한국 좌파가 열공한 나치 시대 독일 사상가 칼 슈미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운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우리와 저들 사이에 전선을 긋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가 직역을 한다면 모든 정치 행동 및 그 동기는 결국 우리 편과 적을 어떻게 구분짓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한 사람이 적이 누구인지 알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 좀 심보가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 본인부터 적용해 보시면 어떠냐. 당신의 적이 누군지를 알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몇 번 우리가 극우, 극자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분법으로만 가지고는 세상을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하 제가 8개의 세력이 상호 연결관계가 돼 있고 대립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분법만 가지고 상대방을 내 적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 적군과 우군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는 거죠. 적어도 국내에서는 우리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색깔들이 다 다른 색깔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을 해줄 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헷갈리게 전번에 만들더니 극우 개념까지도 혼란을 야기하는 진행이다. 극우를 언급했으면 극자도 언급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혼란 개념을 일으키는 식자연하는 방송으로 저는 비판 견해입니다. 농심, 제닉의 바나나킥, 캐대원의 신라면 공짜 광고 효과에도 미온적 대응 이유는 민영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했는데, 이런 거에 보면은 농심 그 새우깡하고 신라면을 연상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동심 신라면이라고 했으니까 농심 신라면하고 떡은 같겠죠. 그리고 농심 관계자는 넷플릭스 캐드원 제작사로부터 PPL 계약 등 협업 요청은 없었다라며 추후 협업할 여지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삼성은 그 호랑이하고 같이 그 핸드폰에 그 3개 있는 게 요거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갤럭시 G 폴드 7의 후면 요런 거로 해서 그 밈을 활용해 가치가 갤럭시 언팩을 위해 차려입었다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광고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아니 롯데하고 농심은 경영권이 완전히 현재 분리가 됐죠. 그 사촌 동생이었나 그랬죠. 그 옛날에 신격호 씨 그 동생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신라면이 그렇게 좋아서 먹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그 친일,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일동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일본에서 사업했다 그러면 다 친일로 매도하는 그런 이 극좌적인 그런 그 혐일파들이 국내 반일이라고 그럴까요? 혐일 정서를
혐의를 자꾸 부추기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반중정서의 반혐중정서까지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붙들과 맞는 거 하지. 왕년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많아요. 어쨌든 옛날 전쟁하고 틀리긴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힘들면 예전에는 나당연합군이었다면은 지금은 한미연합군으로 중국 죽이기 해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